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사소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실습생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타자가 전데요. 여러분은 읽을 책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시나요? 베스트셀러? 새로 나온 책? 표지가 예쁜 책?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일단 가서 한번 서가를 쭉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이거 괜찮네 하는 책 있으면 읽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읽어서 재미있을 때도 있었고 도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책 하나를 고르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을 우연찮게 알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류대성님의 청소년을 위한 북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책을 추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책 속에서 나를 찾다 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철학, 진로, 자기개발, 글쓰기, 독서에 관한 내용을 3장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 책 속에서 길을 찾다 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문학, 역사, 사회, 수학, 과학, 예술 이렇게 5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고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책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진로를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많은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분들. 두 번째, 그런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세 번째, 학생들에게 적합한 책을 추천해주고 싶거나 중고등학교에서 주제별 토론 수업 자료로 활용해보고 싶으신 교사분들. 마지막으로는 주변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자주 접하면서 그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지? 내가 제대로 읽고 있나?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고수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수란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책을 골라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책을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북 내비게이션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마포중앙도서관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짠! 이민희 작가님의 회사를 나왔다, 다음이 있다라는 책인데요. 표지와 제목을 보면 뭔가 되게 답답한 회사 생활을 뛰쳐나와서 주인공이 모험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류의 소설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에세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직에 대한 인터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10개의 목차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각각 다른 직업을 담고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초반부에는 작가님이 보시는 이 인터뷰 하신 분들의 모습과 인터뷰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중반부와 후반부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의 챕터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는 두 번째 챕터였는데요.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시다가 수의사로 전직하신 김자영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시다가 마케팅 부서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는 CJ 브랜드 매니저로 일을 하시다가 수의사가 되고 싶으셔서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셔서 38살에 수의사가 되셨다고 해요. 수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걸 준비했던 모습,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할 때 그 업무,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었을 때의 업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서 인터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수의사가 되고 난 후에 느낌과 좋은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나아가서 향후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을 구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각자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다는 게 되게 저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 288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길지 않고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좋아서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현재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무력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에 감동과 위로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미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에 오시면 회사를 나왔다 다음이 있다, 이 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비가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눈이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햇빛이 쨍쨍한 날씨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날씨의 변화는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 작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방파제를 쌓기도 하고 가뭄과 풍년을 불러오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원하는 날씨만 항상 지속될 수는 없듯이 세계사의 여러 사건들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날씨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미운우리 책은 바로 날씨가 만든 그날의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한 300쪽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목차를 보시면은 총 25개 에피소드가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마와 그리스부터 마야 문명, 지구온난화,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이야기까지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어서 폭넓게 세계사의 날씨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앞쪽에 로마 제국 파트인데요. 로마는 충분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로 당시 농경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후 최적기와 함께 경제적, 정치적 안정으로 번성을 누린 제국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로마에게 풍요로움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데요. 풍요로움과 동시에 최악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유럽 사상 최악의 비극을 맞기도 합니다. 바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성층권에 머무르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고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극심한 폭우나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건 당시 농업 중심 사회였던 로마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이후에 코로나와 같은 흑사병이 돌게 되면서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절반이나 사망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책에는 날씨로 인해서 세계사의 많은 변화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꼭 날씨가 아니더라도 역사적 사건을 큰 이야기로 풀어가기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왜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파가 좀 적은 편이어서 눈을 사로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에피소드당 한두 개씩 사파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들어있는 편이어서 읽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가 굉장히 명료해서 되게 술술 넘어가는 쉬운 책이었습니다. 날씨가 만든 그날의 세계사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흥미롭지만 잊혀져 있는 책들을 같이 발견하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131년 10월 루이 6세의 맏아들이자 그와 공동으로 프랑스의 왕위에 올라있던 젊은 왕 필리프가 심각한 낙마사고로 죽었다. 돼지 한 마리가 그가 타고 있던 말의 다리 사이로 뛰어드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돌에 부딪힌 것이다. 2년 전에 대관식을 치른 프랑스의 왕이 돼지 때문에 죽다니.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불명예스러운 죽음, 비천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불렀다. 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신의 징벌로 보였다. 하찮은 돼지 한 마리의 실수로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왕국과 왕조의 운명은 비극으로 빠져드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돼지에게 살해된 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는 프랑스 상징의 기원이 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고요. 프랑스 중세 사학자인 미셸 파스투로가 썼어요. 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에는 일단 제목이 너무 신기해서 돼지에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 제가 역사를 어려워하는 편인데 왠지 이 책에서는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서 저절로 이끌려 고르게 되었습니다. 백합과 파란색이 프랑스의 상징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책은 백합과 파란색이라는 이 프랑스의 두 상징이 어떻게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뒷배경을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필리포 왕과 그의 아버지이자 공동 왕이었던 루이 6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 사건 스토리를 언급하기 앞서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이어서 2장에서는 이제 돼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사고로 인해 돼지가 불결한 동물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 5장, 6장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프랑스의 상징인 백합과 파란색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우화와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왕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천,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우러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돼지로 인한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이 죽음이 어떻게 프랑스의 상징인 백합과 파란색이라는 이 상징을 도래하게 됐는지, 이 극과 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3층 900번대 서가 사이로 방문해주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묘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